맞습니다. 자, 일요일에 그리고 오셨는데 여러분 그 심판례 하고 이제 개정 조문 같은 것은 정리를 해가지고 가면 그래도 뭐 안전하겠다 그죠? 그 심판례가 여러분 그 형사법에서 원래 형법 쪽에서 심판례가 좀 나와야 되는 건데 요 근래에는 수동법이 심판례가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요. 그 심판례는 꼭 점검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듣고 나면 틀리지 않는 건데 안 들으면 또 틀리잖아요. 네, 그런데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 출제 가능성이 좀 낮은 것은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그 뭐 좀 충분히 실력이 되는 친구들은 여러분 봐야 될 위치를 진하게 좀 넣어두었으니까요. 여러분 시간도 지금 아깝고 뭐 그런 시간들인데 길게 그렇게 하지는 않을게요. 이게 좀 출제 가능성이 좀 낮은 것은 여기 실력이 좀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진하게 넣어놓은 부분 위주로 한번 읽어만 보시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쭉 선별해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A급 주제니까. 그 심판례가 나올 때 그 생각해 보면 A급 주제가 아닌데 뭐 심판례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출제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A급 주제들의 심판례는 다 정리를 하고요. A급 주제가 아닌 주제들에 있어서 심판례는 여러분 충분히 실력 있는 친구들 한번 읽어보고 혹 의문 나는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이제 또 설명을 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갈게요. 각설하고. 그리고 뭐 심판례하고 개정 조문이 이 정도면 되니까 다른 거 뭐 이렇게 보려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만 하고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볼게요. 1번.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15조 1항 고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심판례는 3년 동안입니다. 3년 동안. 그러니까 뭐 그 한 1년 정도만 이렇게 판례를 하면 사실 그 1년 정도 판례보다 그 앞에 2년, 3년 정도의 판례가 더 중요한데 막상 이것도 전부 다 어찌 보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은 다 심판례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아주 이전에 그 판례들 말고 최근 한 3년, 4년 거쳐서 나온 것 중에 처음으로 나온 것은 심판례일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월등히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최근 뭐 1년 정도 이 판례만 20년 판례만 한다면 뭐 한 30분, 40분 정도면 끝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여러분 시간 내 가지고 오셔가지고 의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 3년 정도 심판례는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에게 그 테스트 같은 것도 한번 해볼 건데 거기에서는 그 한 4년 5년 거쳐 여러분 중요한 심판례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또 여러분 그렇게 문제를 풀어보면 최근에 나온 심판례는 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죠? 자, 1번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들에 관한 법률 고발. 이 고발이란 이 주제가 그렇게 A급 주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 판례도 A급 판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잠깐요. 우리 소송 조건이라는 것은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1번에 이 고발이라는 거 있죠. 이 고발이라는 것은 소추 요건이래요. 소추 조건, 다른 말로 소송 조건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수송 조건이고 그리고 고발이 있어야만 유무죄를 심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고발은 특별위원회가 준속하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특별위원회가 뭐 그런 게 어떤 것인지 몰라도 돼. 그냥 특별위원회가 고발하는 건데 그러니까 특별위원회가 존속하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밑에 진한 글자 3번에 고발한 특별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된 이후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특별위원회가 존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발이 이루어지면 그 고발은 무효가 되겠죠. 이 고발이 수송 조건인데 무효인 고발이니까 수송 조건 불급이 형재판, 공기판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공소를 기각하다만 이렇게 기각했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뭐 우리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고발 소송 조건 특별위원회가 존속해야 돼. 존속하지 않게 된 상태에서 고발이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무효지. 그러면 공기판이겠네. 뭐 이런 식으로. 자, 2번요. 자, 이거는 뭐 여러분 A급 판례입니다. 헌재 결정인데요. 이건 A급입니다. 이건 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가 행정 절차에서의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보장되는 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헌법 12조 사항에는 누구든지 체포구속을 당한 때 즉시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돼 있죠. 체포구속을 당한 때 여기서 이 구속은 사법 절차상의 구속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상의 구속도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행정 절차상의 구속을 당한 자도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변호인 조력에 접견교통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는 건데 그러면 사법 절차상의 구속 말고 행정 절차상의 구속이 뭐 어떤 건지만 알면 되겠죠. 그 밑에 2번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은 청구인을 인천국제공항 송환 대기실에 약 5개월째 수용하고 환송구역으로 출입을 막은 것, 이것이 우리 행정 절차상의 구속에 해당되고 이렇게 구속된 자도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즉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번에 청구인의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한 것은 청구인에게 보장되는 헌법 12조 사항 본문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됐죠? 뭐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3번, 요 3번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우리 영장체포나 우리 영장체포 목적으로 수색을 할 때, 이전에 우리 법은 수색영장 발받을 시간 여유가 있든 없든 영장 없는 수색이 가능했었어요, 그죠? 압수수색 검증의 영장주의에 말이죠. 첫 번째 거, 그 영장체포 목적으로 수색할 때도 그 수색영장이 필요 없었는데 이전에는 수색영장을 발받을 시간 여유가 있든 없든 영장 없는 수색이 가능했었다는 거죠. 이게 영장주의에 반한다고 해서 헌재가 불합치 결정을 했죠. 법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나중에 바뀐 법 내용을 여러분 아시면 돼요. 됐죠? 그다음에 4번 강제체뇨. 이 강제체뇨도 저는 A급으로 분류를 할게요. 이런 게 흔히 일어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게 희소성이 있습니다. 희소성이. 그래서 희소성이 있는 판례는 A급 판례로 분류하는 게 맞거든요. 이 강제체뇨, 우리 강제체열과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우리 오후에 찍기 같은 거 할 때 또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우리 강제체열은 되게 중요한 주제잖아요. 강제체열. 우리 강제체열 같은 경우에는 강제체열, 긴급체열 이렇게 비교해서, 또 하나 진료 목적으로 체열한 혈액을 임의 제출받아서 압수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죠? 진료 목적 체열, 임의 제출받은 거 압수한 거, 그다음 수사 목적의 강제체열, 그다음 긴급체열, 이렇게 딱 나누셔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오후에 찍기에서 이렇게 정리를 또 해드릴게요, 자료를 가지고. 그다음 이제 여기다 강제체뇨를 하나 얹어서 같이 정리하면 너무 좋겠다고요. 자, 강제체뇨입니다. 자, 이 강제체뇨는 뭐 1번에 뭐 어떻게 하는 건지가 잠깐 나와 있는데 그냥 관을 요도를 통해서 방광까지 집어넣어요. 인격적인 굴욕감이나 모욕감은 장난 아니겠죠. 자, 2번에 강제체뇨는 이거는 당연히 강제처분입니다. 강제처분이요. 범죄사를 위해서 강제체뇨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최후위수단, 그쵸? 이거 인격적인 굴욕감과 모멸감 그리고 신체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최후위수단, 즉 보충성 요건이 적용되는 거예요. 최후위수단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3번에 이거는 강제처분이라는 건데, 그러면 어떤 강제처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어떤 강제처분인지가 나와야 그에 합당한 영장을 가지고 갈 거니까요. 그죠? 강제처분은 허가를 받아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 허가장, 영장 말이죠. 자, 3번에 피해자 소변 채취하는 것은 어떤 강제처분이냐? 감정에 필요한 처분이래요. 또 뭐 압수수색이랍니다. 그러니까 감정처분 허가장을 가져가도 되고요.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와서 해도 돼요. 됐죠? 근데 뭐 출제가 된다면 아마 꺽쇠 3번에서 나올 것 같아요.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되고 하나는 안 된다는 식으로 둘 다 된다는 것. 우리 강제체열도 뭐 감정에 필요한 처분 또는 압수라고 봤잖아요. 둘 다 되는데 어느 하나만 된다는 식으로 출제가 되잖아요. 그다음 4번, 여러분 이제 뭐 길거리에서 할 수 없잖아요. 뭐 관을 뭐 요도를 통해서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시설로 데려가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동행에 응하면 뭐 그냥 데려가면 되는데요. 자발적으로 동행에 응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제 이미 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데려가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건 가능하다. 우리 경찰 장고로 분류되어 있는 게 수갑이나 보성이죠. 수갑 보성도 가능하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해를 막기 위해서 수갑과 보성을 사용하는 것 맨 마지막에 적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 5번에 강제체뇨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사례를 쭉 주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있는 내용들 진하게 들어가 있는 것들을 선택지로 구성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다른 별 우리 알짜 그런 거 할 때도 다 풀어봤던 거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6번. 6번은 A급 주제는 맞아요. A급 주제는 맞는데 우리가 익히 봤던 내용과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기존의 어떤 판례들과. 우리 공소장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동일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동일성이 요건이잖아요. 그런데 동일성은 있어야 되고, 근데 동일성이 있을 때 공장 변경 없이도 재판 가능하냐라고 했는데요. 예, 가능하다는 거죠. 방어권 행사의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면 공장 변경 없이 가능하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범, 공동정범인데요. 단독범으로 기소한 것을 이제 공동정범으로 바꿔서 재판하려고 해요. 방어권 행사의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장 변경 없이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많이 했던 거잖아요. 방공행사 실적 불이익이 없다면 가능하다고. 그다음 7번. 자, 이것도 여러분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 공사실 필요도 기재사항 뭐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A급 주제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검사가 공소장에 이 적어놓은 법 조문에 법원은 구속되는가라는 겁니다. 구속되지 않아요. 우리 어떤 법을 대입할지는 법원의 정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법 조문의 공장에다가 뭐 250조 적었다. 근데 실제 보니까 이게 250조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다. 그러면 오기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법조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은.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공부했던 것 중에 이런 거 기억나세요?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구성 요건이 충족됨에도 또는 충족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 검사가 적어놓은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구성 요건이 지금 충족이 돼요. 그러면 적용법조 기재가 오기가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에 다른 법조를 법원이 적용하려고 하면 공장 변경이 필요해요. 그죠? 근데 적용법조에 해당되는 구성 요건이 충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검사가 적어놓은 이 법조문에 해당하는 구성 요건이 심리를 했는데 충족이 안 된다고요. 잘못 기재한 거죠. 법조문을. 이런 경우에는 검사가 적어놓은 법조문에 법원은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심리를 통해서 밝혀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법원은 직권으로 인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연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뭐 들어본 기억이 나는 좀 흐릿하다 하면 혼자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알짜든 그 이전에 우리 테마각이든 알짜든 계속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그런 거 한번 들어보고 혹 쉬는 시간에 놓친 거 있으면 오세요. 책 가지고 오면 제가 찾아드릴게요. 자, 8번. 8번은 요것도 이것도 A급 주제가 아니니까 이 판례가 바로 툭 나오기는 좀 어려울 듯 보여요.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가볍게 한번 들어두세요.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 진술을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최후 변론을 들어야 되잖아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의 최후 변론을 들어야 되잖아요. 듣지 않고 했다면 수송 절차가 법령 위반한 것에 해당되죠, 당연히. 뭐 간단한 판례고요. 그다음 9번. 여러분 보강 증거는 A급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도 A급 판례예요. 그러니까 보강 증거는 여러분 대부분 다 됩니다. 이 검사가 보강 증거를 집어넣을 때 검사도 뭐 사법 절차에 있어서는 전문가인데 보강 증거 안 될 것을 집어넣지 않겠죠. 보강 증거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그렇죠? 뭐 우리 인정, 서정, 물정도 다 가능하고 뭐 직접 증거뿐만 아니라 간접 청황 증거도 되고요. 또 뭐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보강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백의 진실성만 담보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강 증거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이것도 보강 증거 돼요. 그럼 이제 보강 증거 된다 안 된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풀라고 했습니까? 우리 자백을 자백으로 보강하는 것은 안 되죠. 그러니까 피고인의 자백을 피고인의 또 다른 자백으로 보강한다.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보강 증거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 어떤 범죄를 범하게 된 동기를 기재한 서류, 동기 이거는 보강 증거가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실체적 경합범 같은 경우에 각각 보강 증거가 필요한데 A죄에 대한 보강 증거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B죄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는 거죠. 이 구체적인 사례가 필로폰 매수죄에 대한 보강 증거가 투약죄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 이런 거 우리 다 했잖아요. 이 정도가 보강 증거 안 되는 판례군이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대부분 다 보강 증거 됩니다. 그러니까 보강 증거 된다 안 된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가 이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면 보강 증거 다 된다라고 판단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10번 항소 이유서 제출. 항소 이유서 제출 이쪽 부분도 A급 주제가 아니니까 가볍게 그냥 보시면 돼요.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얼마예요? 항소 이유서 이거는 여러분 알고는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항소 이유서는 2자가 나왔죠. 20일입니다. 그죠? 답변서는 10일이잖아요. 그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기산점은 기록 접수 통지받은 날부터 20일이에요. 그죠? 그래, 기록 접수 통지받은 날부터 20일까지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도 되고요. 제출했다면 아직 기간 남아있으면 수정도 할 수 있고 추가 보완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항소 사건을 심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말 타당하다 싶으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11번.
항소 이유서 부재출을 이유로 항소약 결정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뭐 항소 이유서 이 자체가 A급 주제는 아니니까요. 그 C급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볍게 보셔도 돼요. 여러분 그 적법하게 수송기록 접통지서를 받지 못했다. 우리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기산점은 적법하게 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에요. 그러니까 적법하게 기록 접수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은 시작하지 않습니다. 됐죠? 시작하지 않으니까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도가 있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면 안 되겠죠. 위법하겠죠. 그 다음 12번 항소심의 심판 범위. 이것도 뭐 항소심 자체가 그리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참고로 여러분들 한번 실력 있는 친구는 읽어보세요. 자 13번 형사재판에서 재심이 허용되는 대상 판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재심은 중요한 A급 주제잖아요. 유죄 확정 판결과 유죄 판결에 대해서 상소를 기각한 확정 판결만이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면소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아니죠. 맨 마지막에 면소 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 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죠. 14번. 이것도 재심이거든요. 재심은 A급 주제니까 이 판례도 기억하셔야 돼요.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서 우리 긴급조치 유신 때 그 긴급조치 같은 거 있죠.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했다. 여러분 긴급조치에 따라서 체포구금을 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 긴급조치가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자체가 바로 헌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급조치 제9호 8항에 따라서 영장 없이 체포구금을 수사기관이 했더라도 이 긴급 조치 제9조 제9호 제8항은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따라서 재심 가능하다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이 되면 재심 가능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영장주의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 재심 가능해. 뭐 이런 식으로 내용 팍 줄여버려서 나오는 핵심적인 키워드 가지고 딱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서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 15번. 자,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 판결 중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한 재심 이유가 있을 때 판결 전부에 대해서 개시 결정을 해야 되는 거냐? 그렇죠. 이건 우리 했던 거죠. 이거 뭐 여러 번에 걸쳐 설명했던 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A죄, B죄 두 개로 경합범 처단됐습니다. 징역 1년이 선고되고 확정이 됐어요. A죄, B죄 둘 다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이 선고되고 확정됐다고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A죄는 재심 이유가 있고요. B죄는 재심 이유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재심 개시 결정은 재심 이유가 있는 A만 하는 거예요? 아니죠. A, B 둘 다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진행되는 전반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일단 생략할게요. 그 다음 16번 재심 판결 확정의 효력 범위. 이것도 중요합니다. 재심이 A급 주제니까요. 재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원 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게 아니에요. 원 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새로 유무죄를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수송 절차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원 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후속 절차다 하면 틀려요.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수송 절차다.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번에 원 판결의 효력 상실 그 자체로 그러니까 재심 판결이 확정되면 원 판결의 효력을 잃게 되죠. 그 원 판결 효력 상실 그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에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잘 비교가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내 밴드에다가 영상을 찍어서 두 개를 올렸습니다. 그 두 개 중에 하나 있으니까 한번 이거 설명 듣고 잘 모르는 친구들 한번 보세요. 두 가지가 이전에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특별사면. 그렇죠. 형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어요. 이건 이제 재심을 청구했다는 거죠. 이 재심 대상이 된다는 건 뭔지 아셔야 돼요. 형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특별사면도 재심 대상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재심 사유가 있어서 재심으로 왔습니다. 면소 때리면 안 돼요. 왜? 면소 판결 사유의 사면은 일반 사면을 의미하는 거고 이거는 특별 사면이기 때문에 실체 재판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해보니까 무죄면 무죄 때리면 돼요. 그 유죄예요. 이런 경우에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건 아셔야 되고요. 요것과 비교해가지고 어떤 판례가 있다고. 지금 이 판례인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이 됐습니다. 재심을 청구했어요. 그 재심으로 왔습니다. 재심으로 왔더니 다시 심리해 보니까 유죄예요. 그래서 벌금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벌금을. 우리 재심은 이익재심이고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벌금으로 갔습니다. 불이익 변경입니까? 불이익 변경 아니잖아요.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벌금으로 오는 것은 불이익 변경 아니죠. 이거 나중에 찍게도 이런 거 다 정리해 드릴게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벌금으로 오는 것은 불이익 변경 아니에요. 불이익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재심에도 반하지 않는단 말이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 유예기간 2년이 지나버린 거죠. 그래서 형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었어요. 근데 재심을 청구했는데 이제 재심으로 왔더니 이제 벌금을 낼 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익재심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2번 같은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원 판결 효력 상실 그 자체를 인하여 우리 재심 판결이 확정되면 원 판결은 효력을 잃는다고 했잖아요. 원래 판결. 그러니까 원 판결 효력 상실 자체로 인해서 피고인이 어떤 불이익이 입는다 하더라도 그 불이익이 뭔데요? 유예기간 도감으로써 형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은 이런 이익이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어지니까 어떤 불이익이 원 판결의 효력 상실로 피고인이 어떤 불이익을 입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심에서 이것까지 다 보호해 줘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됐죠? 넘어갈게요. 그 밑에 그 3번은 제가 조금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자, 17번. 자, 폐기감층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근데 이 폐기감층이 전에 이제 불합치 결정이 났죠. 그리고 법을 개정하라고 했잖아요. 그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개정법을 나중에 우리 개정조문 강의 부분에서 그때 할게요. 됐죠? 지금은 그래서 폐기감층이 허용돼요. 그 허용되는 법 조문을 볼 겁니다. 자, 18번. 요거는 이 항고 절차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그다음 19번. 이건 실력 있는 친구는 심판례니까 한번 진한 것들만 가볍게 읽어보고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실력이 정말 있는 친구들 여기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만 보고 그렇지 않으면 보지 마세요. 자, 19번. 법원이 공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동정범 기된 범죄 사실을 방조. 우리 공장 변경이란 이 주제는 뭐 중요한 A급 주제는 맞아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공장 변경 없이 공동정범을 방조. 이렇게 인정하기 위해서는 방권 행사의 실적 불이익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 하는 거니까요. 이전에 했던 겁니다. 피고인의 방권에 실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장 변경 없이도 직권으로 방조를 인정할 수 있다. 자, 20번. 여러분 그 불이익 변경이라는 것은 상소 통칙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이 수강명령, 이수명령을 병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강명령, 이수명령을 병가하면 신체의 자유가 좀 제약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죠? 수강해야 되고 이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저 밑에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수강명령, 이수명령을 병가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한 것이 되겠죠.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은 동일한데 이 수강과 이수명령을 병가를 했다면 불이익 변경이다. 21번 자유심정주의는 뭐 A급 주제는 아니니까요. 넘어가고요. 22번. 예, 우리 공장 변경은 중요한 주제니까 이건 보셔야 돼요. 이제 22번. 예. 여러분 포괄일제 나오고 개별적 개개라고 하면 틀리죠. 그죠? 예, 포괄일제 나오고 개별적 개개 이렇게 하면 틀리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포괄일제 뭐 우리 공사실 특정 개개 X죠. 그다음 공소시효 개개시효 기산 X죠. 그다음 공장 변경 개개 동일성 여부 따진다 X죠. 그렇죠. 유죄 판결서의 개개 행위를 기재한다 틀리죠. 근데 개별적이 옳은 것은 뭐 상습범 포괄일제를 자백했을 때 보강 증거는 개별적으로 됐습니다. 그죠? 딱 한 개 빼고는 출제가 되는 영역 4군데 전부 다 개별적 하면 틀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요. 그리고 여기도 공장 변경 그 두 번째 줄 개개 공사시별로 종전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됐죠? 그다음 23번. 23번은 우리가 뒤에 나오니까 뒤에서 볼게요.
뒤에서 본다 하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보지 마세요. 뒤에서 한목에 볼 거예요. 자, 24번. 우리 소송 기록 접수 통지가 소송 기록 접수 통지가 뭐 그렇게 중요한 주제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거기에 피고인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한 다음에 변호인이 스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록 접수 통지는 소송 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기 전에 변호인이 스님되면, 그러니까 상소를 제기하면 기록이 상급법원에 송부되잖아요. 기록이 상급법원에 송부가 되기 전에 변호인이 스님되었다면 변호인에게도 기록 접수 통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수심의 기록이 송부된 뒤에 변호인이 스님되면 그때는 기록 접수 통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국가직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경찰직 말고 국가직에. 그러니까 상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면 기록을 상급법원에 송부를 하잖아요. 기록이 상급법원에 송부되기 전에 변호인 스님되어 있다면 변호인이 기록 접수 통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수심법원에 기록이 송부된 뒤에 변호인 스님되면 그 변호인에게는 기록 접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거 알고 들어갈게요. 자, 거기에 1번의 첫 번째 줄 보세요. 수송법원, 항소법원이 항소인 피고인에게 수송기록 통지하기 전에 변호인 스님되어 있을 때 변호인에게도 수송기록 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금방 이야기했죠. 피고인의 수송기록 통지를 한 다음에 변호인 스님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는 거다. 조금 전에 설명했죠. 자, 이런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기록 통지를 한 다음, 자,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스님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 변호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국선은 사선을 보충하는 것이라 사선이 스님되면 국선은 무조건 취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항소의 제출 기간은 국선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수송기록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따로 사선이 스님됐다 하더라도 요로만 대기록 통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국선하고 피고인의 기록 통지를 한 그때부터 항소 유수자 제출 기간은 계산된다는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3번에 항소의 제출 기간은 국선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수송기록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금방 했고요. 자, 4번에 항소일 제출 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선 변호인이 변경되면 그 국선 변호인에게도 수송기록 통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형소규칙에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선의 경우에는 피고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선 변호인이 변경되면 그 국선에게는 다시 기록 접수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형소규칙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규정은 새로 선임된 사선 변호인의 경우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선만은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선 선정이 취소되고 새로 국선이 선정되었다면 그 국선에게 기록 통지를 다시 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고요. 이게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그 경우까지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요 주제가 A급 주제는 아니니까 여러분 실력이 좀 아직까지는 한참 키우고 있는 친구들은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셔도 돼요. 자, 밑에 5번은 뭐 그 결론이니까 됐고요. 그 다음 25번. 이거는 여러분 재심이니까 그냥 봐두세요.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 판결 당시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래요. 당초부터 위헌무효. 그러면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죄죠, 무죄. 그렇죠? 당초부터 위헌무효, 무죄. 폐지가 됐지만 원래 폐지가 되면 면소잖아요. 근데 이게 당초부터 위헌무효면 무죄 사유가 되는 거죠, 무죄. 이 경우에는 혹 면소를 때렸다면 무죄 주장 상소가 예외적으로 돼? 안 돼? 되죠. 원래는 공기판이나 면소에 대해서 무죄 주장 상소가 안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무죄 주장 상소가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죠. 26번. 이것도 뭐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이 소환 이런 것은 우리한테 A급 주제가 아니니까요. 27번에 우리 재정 신청에 관한 내용은 A급 주제이죠. 여러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의 의미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다가 뭐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다른 중요한 증거라는 것은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증거를 말해요. 유죄의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증거.
유죄의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증거. 이런 말이 나와야 다른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심 청구를 했는데 고등법원이 기각 결정을 했고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소추 가능하죠. 뭐가 있으면요?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으면. 그 다른 중요한 증거라는 것은 이걸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진한 글자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결정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증거, 요거는 여기서 말한 다른 중요한 증거는 아닌 거죠. 됐죠? 그래서 밑에 자 관련 민사 판결에서의 사실 인정 및 판단, 요것이 다른 중요한 증거인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자 28번 이것도 여러분 우리한테는 A급 주제는 아니에요. 근데 성견 쪽에서는 좀 나왔던 내용이라서 여러분 우리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음측정 불응죄가 됩니다. 그런데 음주 측정하기 전 단계로 음주 감지기 시험이 있어요. 그 음주 감지기 시험은 훨씬 더 음주 측정기보다도 낮은 수치에서 작동을 합니다.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오면 호흡 측정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음주 측정, 자, 음주 감지기 시험에 명시적으로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호흡 측정을 거부한 건 아니지만 호흡 측정 불응죄가 성립되는가? 된다라는 거죠. 왜?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음주 감지기 시험에서 음주 반응이 나오면 호흡 측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음주 감지기 시험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뒤에 따라오는 호흡 측정에도 명시적으로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음주 감지기 시험도 명시적으로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즉시 음측정 불응죄는 성립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 중요한 판례는 아니에요. 자 넘어갈게요. 29. (29번은) 앞번에 설명했죠.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A급 주제는 맞습니다. 앞번에 설명했습니다. 원 판결에 당부를 심사하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 심판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앞번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야기했죠. 확정됐고 재심으로 갔고 재심에서 벌금 때리는 거 가능하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 30번 상고 이유 제한. 이거는 넘어갈게요. 상고 그 자체가 우리한테 A급 주제가 아니니까요. 자, 31번 재심이니까 이제 볼 겁니다. 여러분 이 재심 이거 들어가기 전에 31번 들어가기 전에요. 이 설명 먼저 들어보세요. 여러분 판결과 판결서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판결과 판결서는 개념이 다르다. 이거 먼저 기억해 주세요. 판결은 선고에 의해서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 선고한 내용을 나중에 그 시간 지나면 어떤 걸 선고했는지 모르잖아요. 증명 곤란을 피하기 위해서 적어놓는 종이가 판결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결과 판결서의 개념은 다르다는 거죠. 판결은 선고에 의해서 바로 발생하는 겁니다.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재심의 대상은 유죄 확정 판결서가 아니고 유죄 확정 판결입니다. 유죄 확정 판결이 재심의 대상이지 판결서가 재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판결과 판결서의 개념이 다르다고 했죠. 그냥 판결서는 판결 선고한 것을 증명 곤란을 위해서 적어놓는 종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결은 선고에 의해서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재심의 대상은 확정 판결이지 판결서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제 논리를 쭉 전개했다면 그 다음으로 유죄 확정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확실해요. 그런데 판결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재심은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가능하다. 그건 여러분 하셨으면 된 것 같아요. 지난 글자 볼게요. 판결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한 다음 멸시되어 존재하지 않더라도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판결은 성립하여 존재한다고 봐야 하고 그것이 유죄 확정 판결이라면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2번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출제가 벌써 되었죠. 여러분 2번을 보기 앞서서는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재심은 두 개의 절차가 있습니다. 재심은 두 개의 절차가 있는데 재심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하는 재심 청구 절차와 재심 사유가 있을 때 유무죄를 아예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재심 심판 공판 절차가 있는 거죠. 재심 청구 절차, 그 다음 재심 심판 절차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재심 청구 절차, 다른 말로 재심 개시 절차라고 하기도 하고요. 재심 개시 결정 전 절차라고 하기도 하죠. 이때는 이건 결정 절차이고요. 그래서 우리 중요하게 공부했던 거 3개 있죠.
무죄 추정 안 되고요. 국선도 안 되고요. 3일 4주적 경기통권 안 되죠. 이런 것들 기억하고요. 여기에 증거 조사가 가능한데요. 재심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할 때 필요하면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데 이때 증거조사 방식은 엄격한 조사가 아니라는 거죠. 왜? 유무죄를 심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조사는 필요 없어요. 또 하나 출제되는 것 중에 여러분 재심 청구 절차에서는 실체적인 사유를 고려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실체적인 사유는 일체 고려할 수는 없다는 것까지. 이게 재심 청구 절차에서 여러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번에 나오죠.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됐죠? 여러분 3번 같은 경우에는 그 진한 글자 바로 위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도 영장을 발부 없이 불법 체포감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뭔데 이거는? 수사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거죠. 따라서 재심 대상이 된다. 이렇게 가면 돼요. 재심 사유가 있다는 거죠. 불법 체포감금 했고 이건 직무에 관한 죄잖아요. 이 직무에 관한 죄라는 것이 또 한번 해볼게요. 실체에 관계된 직무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실체, 유무죄에 관한 직무일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체포감금 이런 거 해도 직무에 관한 죄가 되는 거예요. 재심의 대상이 된다. 자, 32번. 이것도 뭐 개정 조문이고 뒤에서 할 겁니다. 이거 개정 조문, 법이 개정됐어요. 불합치 결정이 떨어졌고 법이 개정됐죠. 이전에 적시한 곳 3일이 7일로 바뀌었습니다. 뒤에 가서 정리할게요. 그 다음 33번. 공사일 동일성을 부정한 판례. 이 동일성은 우리한테 그래도 이 동일성이 기판력하고 연결되고요. 기판력도 우리 공장 변경도 동일성하고 연결되는 거죠. 동일성, 공장 변경도 동일성이고 기판력도 동일성까지 기판력 생기죠. 동일성에 대해서는 요즘에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우리도. 기존에는 경관 7급에서 물어봤던 내용인데 우리도 지금 관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건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 병원 시술 상품을 판매하는 배너 광고 게시하면서 배너의 구매 개수와 시술을 허위로 기재했다. 이것과 그다음 뭔데요?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 시술 상품 판매하는 배너 광고 게시하는 방법으로 병원에 환자들을 속에 유인 알선하고 그 대가로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중 일정 비율 수수료 의사들로부터 지급받은 거. 요거는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겠죠. 그렇죠? 동일성이 없겠죠. 넘어갈게요. 자, 34번. 요거는 여러분 제가 문제를 푸는 방법도 말씀드렸는데요. 요것도 우리 테마나 우리 단원별 알짜요. 이런 거 따라왔던 친구들 이거 문제 푸는 방법도 다 알 건데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이 방법을 익히세요. 이거는 출제가 됐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자, 선행범죄, 후행범죄, 재심 이거 나오면 어떻게 푼다고요? 선행범죄, 후행범죄 나오고 재심 이런 키워드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나오면 미치지 않는다, 효력이 없다 이렇게 가라고 했죠. 됐죠? 여기서 설명은 생략해버려도 되겠죠?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요. 여기가 있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선행범죄, 후행범죄예요. 선행범죄, 후행범죄예요. 예, 선행범죄가 기소가 돼 있는 겁니다. 선행범죄가 기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행범죄가 추가로 발견됐어요. 후행범죄 추가로 발견됐어요. 그런데 자 여기 그 중간에 이 세모범죄 동일성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 범죄로 유죄가 선고되고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선고가 여기에서 선고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기판력이 미치는 거죠. 그쵸? 여기 자 그 중간에 이게 유죄가 확정됐다면 자 이 부분요, 이 부분까지 기판이 미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여기 이 설명을 먼저 했어야 됐겠네요. 이 선행범죄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되고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되고 이게 재심으로 왔단 말이에요. 재심으로. 이게 재심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 네모가 재심으로 이렇게 왔는데요. 재심으로 왔는데 여기에 잠깐 이 판례가 맞나? 재심 맞아요. 그런데 봐라, 내가 실수하면 그냥 웃는다. 이 선행범죄가 유죄가 선고되고 확정되고 재심을 청구했단 말이죠.
재심을. 그러면 여기 후행범죄 있죠. 후행범죄. 이거는 또 다른 판례인데 여기다 같이 집어넣으니까 여러분 헷갈렸던 것 같아요. 자, 여기 후행범죄 있죠. 후행범죄. 후행범죄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필요 없어요. 이거는 뒤에 가서 또 다른 판례가 하나 있는데 그때 이야기할게요. 요 선행범죄로 유죄가 선고되고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선고된 시점이에요. 그리고 요거 이제 재심을 청구해가지고 재심으로 왔단 말이에요. 여기도 위에다 적을게요. 여기 선행범죄에 대해서 여기 재심을 하는데 요 후행범죄 있죠. 이 후행범죄를 여기 가지고 와서 병합해서 심리가 가능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후행범죄를 기소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병합해서 심리 가능한가?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이 선행범죄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되고 확정이 됐다면 이 후행범죄의 기판이 미치느냐? 미치지 않아요. 그러면 후행범죄 있죠. 후행범죄를 아예 기소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확정이 됐을 때 이 선행범죄 지금 재판받고 있는 선행범죄의 기판이 미치느냐? 안 미쳐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선행범죄 기소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확정됐다. 여기에 선고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뉘어져 버리죠. 두 개로 나뉘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재심으로 왔다 하더라도 이거 재판할 때는 이것은 아직 등장도 안 했죠. 그리고 이거 심리를 못했던 거예요. 이때는. 그러면 이미 선고가 되면 이 두 개는 두 개의 범죄로 분리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재심을 할 때 이 선행범죄를 유죄가 선고되고 확정됐고 재심으로 와서 이거 재심을 할 때 이 후행범죄를 여기다 공장 변경을 통해서 추가를 못해요. 왜 공장 변경이 안 돼요? 이 두 개는 별개의 범죄니까. 이 공장 변경을 통해서 추가를 못하고요. 또 이 후행범죄를 추가 기소해서 이거 혹 병합 심리를 할 수 있는가? 병합 심리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선행범죄가 이제 재심에서 유죄가 확정됐을 때 후행범죄까지 기판이 미치느냐? 미치지 않고요. 후행범죄를 기소해서 확정이 됐을 때 이 기판력이 이 선행범죄까지 미치느냐?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따로따로 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푼다고요? 시간 없고 그 대입할 필요도 없어요. 선행범죄 나오고 후행범죄 나오고 그러면 재심 나오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가세요. 그러니까 선행범죄가 유죄가 확정돼도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고 후행범죄가 유죄가 확정되어도 선행범죄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 이 내용 모르겠다. 몰라도 된다니까. 그 문제 푸는 방법을 다음 주 그 다음 주 시험이잖아. 그냥 선행범죄 후행범죄 재심 하면 맨 마지막 수라 미치지 않는다. 효력이 없다. 이렇게. 자, 여기도 이번에 맨 마지막에 미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 35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것은 선행범죄 그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고 밑에 거는 후행범죄 유죄가 확정됐을 때 기판력이 선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34, 35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논리 전개니까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은 그렇게 해서 푸시면 돼요. 자, 36번 소년보호처분. 여러분 이 소년보호처분은 이거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보호처분은 확정 판결이 아니죠. 그래서 기판력이 없습니다. 기판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소를 하면 면소 판결이 아니죠. 기소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기판입니다. 왜? 기소를 못한다고 소년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년법 53조에 기소를 못하고 기소하면 공기판 떨어지는 것은 소년보호 사건의 심리개시 결정이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는 뭔데? 이번에 종전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이래요. 아닌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은 53조에 위배되지는 않죠. 소년보호처분 심리가 결정된 사건 이것을 기소를 못하는 거거든요. 53조는. 그런데 아닌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해요. 근데 소년 그 자체가 C급 주제니까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37번 공장 변경의 필요성. 요거는 여러분 이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요. 그 방문행사의 실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장 변경 없어도 재판 가능하죠. 방문행사의 실적 불이익이 없으면. 근데 방문행사의 실적 불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방해해 드릴 노력과 시간과 비용을 달리할 가능성까지도 고려한다 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결론이 나와요? 형이 가벼운 일반법으로 기소했는데 형이 무거운 특별법으로 갈 때는
방해해드릴 노력과 시간과 비용을 달리할 가능성이 있죠. 이 경우에는 공장 변경을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 익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형이 가벼운 일반법, 형이 무거운 특별법은 공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그에 관한 판례가 하나 나온 겁니다. 그 이번에 찐한 글자 보시면요. 적용법조를 도로법 이것으로 갔습니다. 근데 공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형이 무거운, 이게 키워드죠. 형이 무겁게 가면 공장 변경해야 돼요. 따라서 공장 변경 없이 무거운 도로법으로 가는 것은 맨 마지막에요. 방어권 행사의 시작 불이익을 초래하죠. 형사 비용 보상인데요. 이 비용 보상 이 자체가 중요한 주제는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39번. 이건 중요합니다. 접견교통권은 중요하잖아요. 변호인 대리하는 자의 피해자 접견교통권이 헌법상 기본권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호인 대리하는 자의 피해자 접견교통권이 기본권인가? 기본권이다 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빵에 들어가 있는 피해자가 이 변호인에 갖는 접견교통권요, 요거는 기본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 놈 변호인이 빵에 있는 놈의 접견교통권은 우리 헌재와 대법원이 뭐 법률상의 권리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법원은 판례 변경이 없습니다. 이거는 법률상의 권리라고 해요. 그런데 헌재가 처음에는 법률상의 권리라고 했습니다. 명시적으로. 그러다가 기본권으로 해석의 여지를 남긴 결정을 내놓고요. 그 이후에 최근에 이건데 기본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권. 그래서 이제 여기는 대법원과 헌재 입장이 달라요. 다른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다르단 말이죠. 됐죠? 그렇게 이제 생각만 해주세요. 자, 변호인 대리하는 자의 접견교통은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됐죠? 그다음 넘어가서 40번. 요거는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 뭐 고소 이 파트는 중요한 파트잖아요. 벌써 출제도 됐습니다. 이건. 자, 우리 성폭력 특별법상의 피해자 있죠. 이 피해자한테는 변호사 선임의 특례가 있습니다. 성폭력 특별법에. 근데 이때 이 변호사는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습니다. 다시 이 내용은 미리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이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폭력 특별법상 피해자한테는 변호인 선임의 특례가 있다. 그 특별법에서. 그리고 이 변호사는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는다. 피해자의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결론, 이게 만약에 반의사 불벌죄라고 한다면 포괄적인 대리권을 변호사가 갖기 때문에 처벌부는 의사표시를 변호사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결론인 거죠. 자, 진한 글자 보세요. 처벌부는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수송 조건. 이 자체도 시험에 나왔죠. 우리 친고죄의 고소는 적극적인 수송 조건이에요. 그런데 반의사 불벌죄의 처벌부의 의사표시는 존재하지 않아야 유무죄를 다툴 수 있는 소극적인 수송 조건이죠. 이 수송 조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그죠? 그 이야기 나오고요. 신청이 있을 때 조사하는 게 딱 하나 있죠. 토지관할. 그죠? 나머지는 다 직권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 성폭력 범죄 처벌 등 특례법 이야기 나오면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정하고 있고, 자, 그래서 그 밑에 쭉 가다 보면 변호사는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 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 행위에 대해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고, 따라서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한 50분 했으니까요. 한번 좀 쉬었다 할게요.